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AI 구글 이노베이터 이지영 교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비전대학교 K뷰티 융합학과 사막여우 여러분,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뷰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는 마치 마법의 웹툰 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무려 2500년 전의 과거로 아찔한 시간여행을 떠날 겁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환상적이고 흥미진진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각문화, 그리고 그게 대체 어떻게 현대 K뷰티의 기원이 되었는지 파헤쳐볼 거거든요. 자, 다들 타임머신 탈 준비 되셨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씩 클리어해 나갈 마법의 퀘스트 지도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고대 도자기, 황금비, 로마의 뷰티, 폼페이의 원근법을 거쳐 마지막 최종 보스 퀴즈까지 쭉쭉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퀘스트, K뷰티 사막여우 타임머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반짝이는 푸른 애게해와 눈부신 지중해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시각 문화가 처음으로 꽃피웠던 사실상 뷰티 산업의 고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깜짝 퀴즈 나갑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안에 당연히 인스타그램도 없던 이 고대 그리스 시절에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즐기고 스토리를 공유했을까요? 그 시절에 인스타그램 역할을 했던 매체 과연 뭘까요? 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세요. 3, 2, 1. 정답은 세상에나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대 그리스에서 도자기는 그냥 밥 먹고 물 마시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신화나 영웅들의 스토리를 쫙 그려넣고 들고 다니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그림책이자 시각 매체였던 거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화장품 패키지 엄청 예쁘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일러스트 넣어서 브랜드 스토리 전달하잖아요.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발상인 거예요. 2500년 전 도공들이 이미 마케팅의 천재들이었다는 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두 번째 퀘스트, 고대 도자기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대 예술가들이 이 도자기라는 캔버스에 어떻게 자기들만의 웹툰을 그렸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진화하는데, 웹툰 작가들이 태블릿이나 드로잉 툴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기원전 7세기쯤에는 흑색상 양식이라고 해서 황토색 바탕에 인물을 까맣게 칠하고 디테일은 날카로운 도구로 툭툭 긁어내서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30년경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적색상 양식인데요. 이번엔 배경을 까맣게 칠하고 인물을 황토색으로 남긴 다음에 긁어내는 대신 붓으로 부드럽게 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게 툴을 붓으로 바꾸니까 인물의 근육, 찰랑거리는 옷주름, 생생한 표정까지 마법처럼 살아 숨쉬게 된 거죠. 세 번째 퀘스트, 황금비와 일러스트의 기원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찾아낸 궁극의 마법 공식, 절대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1대 1.618, 네, 바로 황금비입니다.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조각가가 인류 최초로 미의 기준을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해낸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고대의 마법 공식이 바로 우리 K뷰티 융합학과 사막여우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에서 뷰티룩북 그릴 때 쓰는 그 8등신, 9등신 비례의 완벽한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려 2500년 묵은 마법의 비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거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갈게요. 드레이프. 왠지 마법 주문 같죠? 그리스 사람들이 입던 키톤이나 로마의 토가처럼 천이 차르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주름을 말하는데요. 고대 예술가들은 그저 평행선이랑 곡선 몇 개만 쓱쓱 그어서 이 무거운 천의 입체감을 완벽하게 일러스트로 살려냈어요. 사실 오늘날 디올이나 발렌티너 같은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들이 드레스 주름 잡을 때 영감을 받는 기법이 바로 이 고대 일러스트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자, 여기서 심장이 쫄깃해지는 서바이벌 퀴즈 하나 갈게요. 고대 여성들은 눈부시게 하얀 피부, 이 완벽한 쿨톤을 얻기 위해 진짜 목숨까지 걸고 이 위험한 성분을 얼굴에 발랐다고 해요. 과연 이 무시무시한 맹독성 파운데이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백연, 그러니까 납입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이죠. 피부에 바르면 독성이 쌓여서 생명까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얀 피부가 햇빛 아래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 아주 높은 신분의 상징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내 얼굴을 캔버스 삼아서라도 어떻게든 하얗게 칠하고 싶었던 이 아찔한 미백에 대한 열망.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뷰티의 역사는 참 흥미롭고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번째 퀘스트. 마침내 로마의 뷰티와 익스텐션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웹툰의 페이지를 훌쩍 넘겨서 고대 로마로 가볼게요. 로마로 오면요, 뷰티의 스케일 자체가 완전 블록버스터급으로 커집니다. 로마 황녀들 스타일 중에 투툴루스라고 머리가 정수리 위로 콘 모양처럼 엄청 높게 솟아오른 중력을 거스르는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사람 머리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거대한 볼륨? 대체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로마인들이 이미 헤어 익스텐션과 가발을 발명했었습니다. 당시 최고급 피스가 뭐였냐면 게르만족 노예들의 빛나는 금발머리, 그리고 저 멀리 인도에서 수입해온 찰랑이는 흑발이었대요. 게다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황녀들이 새로운 가발 스타일을 유행시키면 귀족들이 막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상 조각가들이 아예 머리통 부분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유행 바뀔 때마다 석상 전체를 새로 깎기 힘드니까 머리 파츠만 쏙 빼서 신상 헤어로 갈아 끼웠던 거죠. 인류 최초의 교체형 헤어 디자인, 완전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화려한 로마 여성들의 메이크업 파우치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지 어디 한번 볼까요? 아까 말한 그 하얀 납 파운데이션을 깔고 으깬 딸기랑 와인 찌꺼기를 섞어서 사랑스러운 블러셔를 올렸어요. 그리고 눈매를 크고 선명하게 만들려고 검은 안티몬이라는 광물을 발랐는데 이게 바로 우리 파우치 속에 있는 아이라이너의 조상님입니다. 거기다 장미, 라일락 기름 향수까지 뿌렸죠. 심지어 오비디우스라는 유명한 시인은 아예 화장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말하자면 이분이 인류 최초의 뷰티 블로거이자 에디터였던 셈이에요. 다섯 번째 퀘스트, 폼페이 프레스코 원근 더비입니다. 우리 타임머신이 드디어 마지막 역사적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화산재 아래서 1700년 동안 마법처럼 시간이 딱 멈춰버린 신비의 도시 폼페이예요. 폼페이 벽에 그려진 일러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생생한 컬러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프레스코라는 마법의 기법에 있습니다. 회반죽을 벽에 바르고 그게 채 마르기 전에 촉촉한 상태에서 물감을 쓱쓱 칠하는 건데요. 반죽이 마르면서 물감이 벽 자체랑 아예 한 몸으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고대 로마인들의 엄청난 예술 감각이 영원히 박제될 수 있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각 문화가 어떻게 랩업해 왔는지 한눈에 쫙 정리해볼까요? 그리스 시대의 흑색상, 적색상 도자기로 시작된 그 디테일한 일러스트가 로마로 넘어오면서 수백만 개 돌조각을 붙이는 웅장한 모자이크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폼페이의 프레스코 덕화에 도착하면요. 이건 뭐 르네상스 시대나 나올 법한 공간이 뒤로 쏙 빠져 보이는 원근법에다가 빛과 그림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명암법까지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어요. 시대를 무려 1500년이나 앞서간 로마인들의 원근법 기술.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퀘스트, K-뷰티 레벨업 최종 보스 퀴즈입니다. 자, 보스 스테이지답게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2500년 전의 비밀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쌓아갈 K-뷰티 커리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잔머리를 빼서 묶던 그리스 매듭은 오드리 헵번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는 트렌디한 업스타일이 됐잖아요. 로마의 안티모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리는 아이라이너가 됐고요. 폼페이 길거리에 있던 그림 간판들은 오늘날 브랜드 로고의 시초가 됐죠. 그리고 신화를 그리던 도자기 장인들의 그 센스, 그게 바로 뷰티 브랜드 마케터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실에서 배우고 땀 흘려 연습하는 모든 K-뷰티 기술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예술적 유산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고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마법의 웹툰 해설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사막여우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위대한 고대의 비밀들을 알게 된 여러분, 다음 과제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어떤 K-뷰티 마스터피스를 디자인하시겠어요? 2500년의 시간을 뚫고 살아남은 그 완벽한 황금비, 매혹적인 컬러, 그리고 그들의 그 과감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에 마음껏 쏟아내 보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뷰티 지식을 마법처럼 쑥쑥 레벨업 시켜드린 이지영 교수였습니다. 우리 다음 퀘스트에서 또 재미있게 만나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막 예쁘게 깔려있는 무수많은 앱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 직관적인 UI 디자인이나
백화점 1층 럭셔리 매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향수 패키지, 그런 치밀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네네. 만약에 이 모든 마케팅 기법이랑 디자인의 뼈대가 무려 2000년 전 로마 거리를 걷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완성된 거라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 진짜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케팅이나 디자인 아니면 K뷰티 산업 쪽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여러분이라면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최신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들의 진짜 기원을 찾아서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볼 예정이거든요. 네, 시각 문화랑 상업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뭔가 현대의 기술 발전이 곧 아이디어의 발전이라고 약간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쫙 해부해 보면 단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그건 이미 고대에 다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대학 신입생분들을 위한 고대 시각 문화와 K뷰티 및 마케팅 강의 요강, 그리고 로마 시대 뷰티 산업에 대한 역사적 메모들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미술관 유리관 안에 박제된 그런 지루한 역사가 아니고요. 르네상스 천재들보다 무려 1500년이나 앞섰던 폼페이 벽화 속의 기법들, 그러니까 3D 렌더링 기법의 원리를 파헤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고대의 길거리 간판이 어떻게 오늘날 브랜드 마케팅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현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스마트폰 스크롤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소비하잖아요. 눈알이 빠질 정도죠? 고대인들도 완전 똑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일상에서 시각적 정보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폼페이의 거대한 벽화나 마케팅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그들이 일상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 이미지를 소비했는지 그 매체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약간 뒤통수 3개 맞은 느낌이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하면 의뢰 새하얀 대리석 신전이나 조각상만 떠올렸는데, 맞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대중들의 진짜 일상 미디어는 다름 아닌 도자기더라고요. 막 물 깃거나 와인 담는 그 그릇들이 신화나 영웅 이야기를 전달하는 들고 다니는 그림책? 그러니까 고대의 영상 매체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 시대의 스마트폰 화면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이겁니다. 기술의 진화요? 네, 기원전 7세기경에는 이른바 흑색상 양식이라는 게 주류였어요. 황토색 도자기 바탕에다가 검은 안료로 인물의 실루엣을 쫙 칠한 다음에 그 안에 근육이나 옷주름 같은 디테일을 날카로운 핀 같은 걸로 긁어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긁어내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봐도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한데요. 날카로운 도구로 표면을 막 파내는 거니까 선굵기 조절도 힘들 테고. 그렇죠. 엄청 뻣뻣했죠.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려면 손목 부서질 것 같은데요. 인물이 엄청 뻣뻣해 보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물리적 한계가 시각적 표현을 완전히 꽉 막고 있었어요. 긁힌 자국으로는 색의 농담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기원전 530년경에 시각 디자인 역사에 진짜 획을 긋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오, 드디어 바뀌나요? 네, 바로 적색상 양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방식이 이전이랑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배경을 까맣게 칠하고 오히려 인물을 도자기 본연의 붉은 황토색으로 남겨두는 방식이죠. 배경이 어두워지고 인물이 밝아지니까 명도 대비 때문에 인물이 시각적으로 확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인물이 전경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이 확 생기죠. 근데 진짜 혁신은 색이 아니라 도구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긁어내는 대신에 붓을 사용해서 검은 안료로 인물 내부의 디테일을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붓이요? 네, 붓이 머금은 안료의 점성, 흐름, 그리고 화가의 그 손목 스냅에 따라서 선의 굵기랑 농도가 완전 자유자재로 조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붓이라는 도구 하나가 시각적 해상도를 아예 바꿔버린 거네요. 어쩐지 자료 보니까 이 시기부터 인물 근육 묘사도 엄청 정교해지고 옷이 막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드레이프가 엄청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적 도약이 화가들의 자아인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화가들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선 쓰는 방식. 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스타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화가들이 도자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수공의 장인에서 스스로를 어떤 고유한 가치를 지닌 예술가로 격상시킨 거죠. 와, 자,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대학생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날 소셜미디어 겹쳐 보이는 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보면 무명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시그니처 편집 스타일이나 필터 막 만들어서 퍼스널 브랜딩 시작하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취업 포트폴리오 만들 때 나만의 독보적인 톤 앤 매너 엄청 고민하시는데 2500년 전 그리스 도공들도 와, 이 드레이프 묘사는 내 시그니처야 이러면서 자기 브랜딩을 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그쵸. 자신의 이름과 스타일에 상업적, 예술적 가치를 딱 부여하는 행위의 완벽한 기원이죠. 이렇게 시작된 이미지의 해상도랑 스케일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도자기를 넘어가는 건가요? 네, 들고 다니는 작은 도자기를 넘어서 사람들이 밟고 서는 바닥,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벽 전체를 거대한 이미지로 덮기 시작하거든요. 바닥을 덮는 거라면 단연 모자이크 아닐까요? 폼페이 유적에서 나온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 자료 읽고 저 진짜 압도당했어요. 가로 세로 수미터가 넘는 엄청 큰 전투 장면에 무려 150만 개의 작은 돌이랑 유리 조각이 쓰였다면서요? 네, 근데 그 모자이크가 구현되는 과학적 원리를 들여다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로마인들은 안료를 막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의 아주 작은 조각을 병치했어요. 경치요? 나란히 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돌조각이랑 노란 돌조각을 아주 촘촘하게 딱 붙여놓으면 일정한 거리 밖에서 인간의 눈은 그걸 하나의 자연스러운 주황색이나 입체적인 그라데이션으로 인식하게 되죠. 일종의 착시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빛의 삼원색인 RGB 픽셀 소자들을 촘촘하게 배열해서 우리 눈을 속이는 현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원리랑 이거 본질적으로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픽셀 아트나 디스플레이 공학이 이미 돌과 유리라는 아날로그 소재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던 셈이죠. 와,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은 자기 집 거실 바닥에 막 15만 픽셀짜리 고해상도 스크린을 깔아두고 살았던 거네요. 미쳤다 진짜. 하하,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에서 시선을 살짝 올려서 벽으로 가볼까요? 화산 폭발이라는 그 비극이 만들어낸 거대한 타임캡슐, 폼페이의 벽화 기술로 들어가 보죠. 아, 프레스코 기법이요? 저 이거 화학적 원리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단순히 벽 위에 물감 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프레스코라는 이름 자체가 신선하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아주 젖은 회반죽 벽 위에다가 수용성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젖은 상태에서요? 그럼 안 번지나요? 오히려 그걸 노린 거죠. 회반죽이 마르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탄산칼슘으로 변하는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안료가 벽의 표면 코팅 안으로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아, 벽이란 그림이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벽을 부수거나 긁어내지 않는 이상 색이 절대 벗겨지지 않는 엄청난 보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 속에서도 2000년이 지난 폼페이 벽화들이 지금도 쨍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였네요. 근데 보존력도 대박인데 저는 그 안에 담긴 시각적 기법에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특히 빌라데이 미스테리 벽화요. 아, 신비의 저택 벽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지금까지 원근법이나 명암법 같은 과학적인 미술 기법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막 발명한 건 줄 알았거든요. 미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미술사의 타임라인을 크게 흔들어 놓는 부분이죠. 폼페이 벽화를 가만히 보면 배경의 건축물들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색이 옅어지는 공기원근법, 산원근법의 초기 형태를 명확히 띠고 있습니다. 진짜요? 르네상스 한참 전인데? 네. 그리고 인물 묘사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아주 정확히 계산해요. 밝은 곳은 하이라이트로 확 살리고 어두운 곳은 짙은 그림자로 처리하는 명암법이 아주 능숙하게 구사되어 있습니다. 와, 인간의 뇌가 평면을 3차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 빛의 조작법을 이미 꿰뚫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르네상스보다 무려 1500년이나 앞서서 이미 3D 렌더링에 가까운 공간감과 입체감을 일상적인 저택 벽면에다가 막 구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만약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지 않아서 이 시각 기술이 묻히지 않고 중세로 계속 이어졌다면 인류의 3D 렌더링 기술이나 디자인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 수도 있겠어요.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시각 디자인의 진화 속도가 수백 년은 좋게 앞당겨졌을 거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공간을 속이고 빛을 조작하는 이런 압도적인 시각 기술이 과연 귀족들의 그 거대한 저택 안에만 숨어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시각적 표현력이 폼페이 거리를 걷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상업 마케팅 영역으로 흘러나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호기심이 바로 오늘 마케팅이나 디자인 공부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주제를 파고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시각 문화는 결국 상업과 결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폼페이의 번화한 시장 골목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장 골목이요? 뭔가 간판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상점들의 입구에 오는 아래 간판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막 걸려 있었는데 이 정보 전달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가게 이름 적어놓은 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문자를 거의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미지로 승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는 갓 구워진 빵이 매대 위에 딱 놓인 그림이 있고요. 아하, 그림으로만. 세탁소에는 사람들이 큰 통에 들어가서 천을 밟아 빠는 역동적인 일러스트, 병원 앞에는 수술 도구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죠. 아, 폼페이가 항구 도시였으니까 되게 다문화 사회였잖아요. 외국인도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글을 모르는 하층민이나 로마어를 아예 모르는 외국인 상인들도 거리를 걷다가 간판 이미지만 보고 0.1초 만에 저기가 뭐 하는 가게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설정창 열 때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거나 세탁기에서 그 물결 모양 아이콘 작동하는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정확하죠. 언어의 장벽을 우회해서 소비자의 뇌에 정보를 바로 꽂아버리는 직관적 UI UX 디자인이 2000년 전 길거리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던 거네요? 진짜 대박이다. 네, 정보의 시각적 압축이라는 측면에서 폼페이 상인들은 훌륭한 UI 디자이너이자 마케터였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상점 안에서 팔던 제품들의 패키지 마케팅은 어땠을까요? 아까 앞서 말한 고대 그리스 도자기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죠. 아, 도자기의 신화 같은 거 그렸다는 부분요? 그게 마케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도자기가 단순히 감상용 예술품이 아니었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나 고급 와인, 향유 같은 비싼 상품을 담아 파는 패키지 박스였어요. 아, 용기였구나. 네. 도공들은 올리브 오일 병에다가 풍요의 여신이나 헤라클레스의 모험 같은 엄청 장엄한 스토리를 시각화해서 딱 그려 넣었죠. 소비자는 단순히 기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지에 그려진 영웅적 가치나 신화적 서사를 같이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오늘날 백화점 마케팅이네요. 예를 들어 크리스찬 디올이 미스 디올 향수 팔 때 그냥 투명한 병에 파는 게 아니라 막 꽃밭 일러스트 새겨놓고 나탈리 포트만이 띄워놓는 광고 만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아함, 여성성이라는 그 브랜드 스토리를 향수병에 입히는 건데 2500년 전 도공들이 올리브오일 항아리에 여신 그려놓은 거랑 마케팅 본질이 완전히 똑같네요. 완벽한 소비자 심리학이죠. 소비자의 무의식에 특정 이미지를 딱 심어서 제품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문법이 고대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간판이랑 패키지 디자인이 이 정도 수준이면 도대체 그들이 팔았던 상품 자체는 어느 정도였을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고대 로마의 뷰티랑 패션 산업이요. 자료 보니까 로마인들 메이크업이나 헤어 집착이 요즘 K뷰티 저리 가라 수준이던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로마 황녀나 귀족 여성들 헤어스타일 한번 보시면 진짜 놀라실 텐데요. 투톨루스 같은 스타일은 정수리 위로 머리카락을 원뿔이나 탑처럼 거대하게 막 쌓아 올리는 구조였어요. 사람 머리숱으로 그게 되나요? 무너질 것 같은데? 자연적인 머리숱으로는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축학적 구조였죠. 그럼 당연히 가발 썼겠네요. 헤어 익스텐션 같은 거. 빙고! 근데 이게 그냥 가발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엄청난 글로벌 물류망이 동원된 수입 산업이었어요. 밝은 스타일 원할 때는 저 멀리 북쪽 게르만족 노예들의 천연 금발을 비싸게 수입해왔고요. 와, 금발 직수입이요? 네. 그리고 풍성한 흑발이 필요할 때는 인도에서부터 검은 머리카락을 수입해오는 거대한 글로벌 뷰티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죠. 진짜 미쳤네요.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진짜 빵 터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유행이 막 숨가쁘게 바뀌다 보니까 귀족들이 자기 얼굴로 석상 만들 때
엄청난 꼼수를 썼다면서요? 하하, 그 조립식 석상 말씀하시는군요. 이거 진짜 재미있는 유물입니다. 당시에도 황녀가 새 헤어스타일 딱 선보이면 요즘 인플루언서 따라하듯이 귀족들이 앞다투어 따라하는 트렌드 사이클이 있었어요. 유행 따라가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유행 바뀔 때마다 그 비싼 대리석 석상을 통째로 새로 조각하는 건 아무리 귀족이라도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아, 그래서 아예 몸통 따로 머리 부분 따로 분리형으로 조각해서 새 유행 나오면 머리만 똑딱 갈아 끼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니 이거 오늘날 우리가 계절 바뀔 때마다 폰 케이스 새로 사서 끼우거나 게임에서 아바타 스킨 결제해서 머리 바꾸는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완전 패스트 패션의 조상님들이네요. 경제적 효율성이랑 미적 과시욕이 절묘하게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근데 헤어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을 들여다봐도 고대인들의 미적 욕망이 엄청납니다. 당시 여성들은 눈매 강조하려고 안티몬이라는 검은 광물가루를 눈 주위에 막 칠했어요. 오, 현대 스모키 화장에 쓰는 그 콜 아이라이너의 완전 기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모순도 하나 있었어요. 맑고 하얀 피부를 연출하려고 얼굴에 백연, 그러니까 납가루가 주성분인 파운데이션을 엄청 두껍게 발랐거든요. 납가루요? 중금속이잖아요. 피부 다 썩어 들어가고 몸에 독 쌓이는 거 당시 사람들도 알지 않았나요? 여기서 진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백연이 치명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절대 포기를 못했습니다. 헐, 왜요? 백연 가루가 엄청난 불투명성이랑 부착력이 있어서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해줬거든요. 빛을 반사해서 피부를 진짜 도자기처럼 만들어주니까. 아, 화장품으로서의 커버력이 너무 쩔어서 독성을 알면서도 못 끄는 거군요. 네, 게다가 뜨거운 지중해 태양 아래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하얀 피부. 그게 곧 그 사람의 높은 계급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 기호였거든요. 아, 계급 과시용? 네, 독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그 미적 욕망은 동서양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셈이죠. 심지어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화장의 기술이라는 인류 최초의 뷰티 매뉴얼 서적까지 썼을 정도니까요. 완전 고대 뷰티 크리에이터네, 오비디우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2500년 전 사람들 심리가 지금 우리랑 다를 게 없어서 너무 소름 돋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례의 법칙이잖아요. 패션이나 의상 전공하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스인들이 기하학으로 찾아낸 완벽한 조화, 약 1대 1.618의 황금 비율이요. 이 인체 비례론이 오늘날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모델 8등신, 9등신으로 길게 그리는 기준점이 됐고요. 로마 토가나 그리스 키톤에서 보이는 그 엄청난 천의 주름, 즉 드레이프 묘사는 지금 현대 런웨이, 오투쿠티르 드레스 실루엣의 핵심 레퍼런스가 되고 있죠. 와, 쭉 듣고 나니까 진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현대 예술, K-뷰티, 마케팅, UI 디자인의 모든 첫 페이지는 2500년 전 지중해 연안에서 이미 싹 다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르네상스 뛰어넘는 3D 원근법에 글 몰라도 단번에 이해하는 직관적 픽토그램 마케팅, 그리고 대륙을 건너는 가발 무용망에다가 아바타 스킨 같은 조립식 석상까지. 고대인들은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모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회의실에서 막 치열하게 기획하는 브랜드 전략이나 UI 디자인의 뿌리가 결국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에 다 박혀 있다는 걸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현대적인 작업들을 보는 통찰력 자체가 확 깊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롭고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로마 시대의 아날로그 화면, 150만 픽셀짜리 모자이크 얘기했었잖아요. 네, 색이 바래지지 않는 모자이크였죠. 네, 물리적인 돌과 유리를 조립한 거라서 2000년의 풍화를 다 견뎌냈다고 하셨어요.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를 보는 지금의 우리는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봤던 바로 그 색상, 그 주황색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동일한 광학적 경험이죠. 그런데 대학생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계신 그 수많은 디지털 마케팅 이미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RGB 픽셀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지만 사실 손가락 터치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싹 다 삭제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디지털 이미지들은 2000년 뒤 미래 인류에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색상과 형태로 살아남아 전달될 수 있을까요? 기술은 극도로 발전했지만 오히려 존재의 영원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대의 아날로그가 현대 디지털을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수천 년을 버텨내고 본연의 색을 뿜어내는 고대의 돌 조각들, 그리고 클릭 한 번에 우주에서 사라질 수 있는 현대의 디지털 픽셀. 과연 진정한 영혼성을 가진 디자인과 마케팅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기획할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강력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과거에서 여러분만의 미래를 발견해 보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